네, 윤석열 정부 첫 개각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한 후폭풍도 거센 가운데 여야는 오늘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등의 처리를 놓고 격돌합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정부 사실상 첫 개각이 어제 단행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하루 사이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여당은 적임자다, 야당은 극우 편향 인사다, 정반대의 평가였는데 일단은 서로 상대당의 반응 어떻게 들으셨는지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네, 극우 편향 인사라는 프레임 씌우기는 너무 과도한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차관급 인사들, 또 차관에 대한 인사와 장관 인사 등이 있었는데요. 장미란 문체부 차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또 차관에 들어가 있는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비서관 같은 경우들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처럼 극우, 이념적 프레임에 갇혀져 있는 인사들이 아니라 각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던 인사들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함께 공유하면서 부처의 실무적인 일들을 잘 도맡아 진행할 수 있도록 힘껏 일할 수 있는 추동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전체에 대한 이념적 프레임을 씌운다면 지난날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수많은 비서관들과 또 내각에 있는 인사들이 특히나 과거에 있었던 학생운동을 함께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이건 좌편향된 인사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프레임 씌워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인사가 있다면 그 인사의 어떤 면이 잘못돼 있고 또 잘된 인사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객관적으로 설명할 때 국민적 설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 정부에서 공정과 상식을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임기 초반에 그 대통령실의 비서관 측근들을 차관으로 이렇게 대거 중용하는 일은 드문 일입니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 장관제를 말씀하셨는데 책임 장관제하고도 배치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책임 장관제라고 하는 것은 장관이 책임지고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책임을 또 묻겠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차관들을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들을 대거 보낸 것은 이 장관의 업무나 또 장관의 책임 이런 것들을 제대로 물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김채환 공무원 인재 개발원장 후보라든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발언을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정책이라든지 통일관이 달라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북한에 대한 흡수 통일론도 지향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와 정반대의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을 또 중용을 하신 걸 보면 도저히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짜 뉴스를 배격하겠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않도록 하겠다. 엄벌하겠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평상시에 하시던 말씀인데 가짜 뉴스를 도대체 공영방송을 가짜 뉴스로 생각하고 유튜버들의 그 발언들을 오히려 공영방송처럼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유튜버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들 두 분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하면서 두 분 논박 이어가도록 할 텐데 일단은 어제 개각을 두고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일 겁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지난 시간 동안 했던 대북 강경 발언들 여기에 대한 건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검증 과정에서 정부가 인지를 하고 있지 않았겠느냐? 알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사를 단행한 데는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발언들부터 도덕성에 대한 논란들 이런 일들이 다 국회에서 국민의 설득의 과정들이 인사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발언들 하나하나를 꼬집어서 극우적인 인사다, 그러니까 통일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적 위치에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통일을 끌고 가는 인사의 역할과 또 민간 영역에서 본인이 냈던 이 정치적 메시지를 동일시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가장 특징적인 통일부 장관을 꼽으라면 저는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이 기억납니다. 청문회를 거치면서 했던 박광자 씨 피격 사건에 대해서 그가 쏟아냈던 막말들, 그리고 이른바 친북을 넘어서 북한에게 너무나 불종적인 태도처럼 비춰지게 되는 이 오이사 조치 해제 등에 관한 얘기들부터 김현철 장관은 시종일관 그에 관한 논란들이 뒤따랐지만 문재인 정부는 끝내 김현철 장관을 등용을 했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가 추동해 나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 틀에 아마 김현철 장관 후보자가 잘 맞아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결과적으로 그런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은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지도 못했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책무와 우리의 굳건한 안보를 지켜내기 위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될 무거운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평화를 부르짖을 시간보다는 오히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과 그리고 미사일에 대한 위협에 맞서서 우리의 안보와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기에 맞춘 통일부 장관의 대북적인 인식, 어떤 식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측면들을 고려한 인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만으로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전체적인 통일 정책을 완전히 북한과 적대시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하는 민주당의 목소리가 있겠습니다만은 남은 기간 동안 북한이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통일적 방향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유연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적 발언과 공적 발언을 좀 구분해 보자라는 관점에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개인적 발언하고 공적 발언을 그렇게 따지면은 이례경 그 혁신위원장의 발언이나 또 발언이라기보다 발언도 있었지만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간 내용 가지고 사실 9시간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발언한 걸 가지고 그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된다. 오늘 또 공인 이전에 발언한 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장해찬 최고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의 생각은 과거의 발언과 생각을 보고 아는 것이지 지위가 정해진 다음에 공인이 된 다음에 발언하면 달라지는 것입니까? 사람이 달라집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통일부는 남북 교류, 협력, 평화 그리고 인도적 지원 이런 것들을 일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통일부의 장관 후보자가 대북 강경 발언을 했다든가 또는 한반도에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발언하는 거는 북미 관계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오히려 뭐 국방부 장관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세간에는 국방부 장관까지도 거론할 정도로 비아냥거리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을 이렇게 통일부 장관으로 또 기용했을 경우에 한반도 상황에 이 강경한 그 대치 관계라는 것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왜 지향합니까? 북한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통일부 장관으로 기용하려고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저희 대담 초입에서 이제 흡수통일 관련해서 후보자의 어떤 관점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부처장께서 하셨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장관이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와 맥락을 같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흡수통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장관 후보자의 시각이 좀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나아가야 되는 통일의 지향적인 방향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과거에 했던 발언들과 현재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구분짓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과거에 했던 그 사람의 도덕적인 인식 그리고 그 사람이 막말을 내뱉으면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동들을 했다면 그 일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공적 지위에 있다고 해도 그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발언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있게 되는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통일 지향적인 정책들이 어떤 결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들은 그 당시에 있는 북한과의 관계, 대치 국면에 대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될 겁니다. 2017년도 북한의 김정은이 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전 세계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을 때의 통일 지향 방향과 2018년도 판문점 선언으로 평화를 외쳐 부르짖었던 그 당시의 상황과는 항시 결이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쭉 지켜와 봤던 상황들을 복기해 보면 북한이 약속했던 비핵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향해서 저주 증오 섞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북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킨 현재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시기에 맞춰서 북한과 모든 것들을 평화 중심으로 함께 나아가겠다는 온건한 메시지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되기까지는 아마 적어도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사라는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추동해 나가는 이 굳건한 안보를 지키면서도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의 길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아마 이런 측면들을 복합적으로 어떻게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해 나갈지를 지켜보면 적어도 그동안 내세웠던 이런 비판들이 좀 기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글쎄요. 이분의 말씀이 단순히 그냥 그 이념적인 생각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는 정책의 방향과 미래를 또 가늠하게 하는 발언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에 대해서도 북한을 흡수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무력으로 뭐 침공이라도 해서 그렇게 해서 흡수 통일을 하겠다는 얘기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통일부에서 해야 되는 역할과 일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이분의 생각이 바뀌고 또 그리고 이분이 그 공인으로서 또 발언했던 내용들을 정책적으로 또 통일부 장관으로서 일을 해야 될 텐데 그걸 또 실제로 공무원들은 어떻게 이 통일에 관한 업무들을 해야 될지 아마 방향과 그 내용도 가늠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통일부의 역할이나 내용들이 정말 혼란스럽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사실은 아직 후보자라는 점, 청문회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여쭤봐야겠는데 청문회를 지나고 그럼 통과 여부를 따져본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결과 전망하세요? 저는 뭐 청문회가 통과될까요? 통과되지 않아도 강제로 또 그 기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발표하자마자 통일부 장관 또는 차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심합니다. 그 국민들의 생각을 무시하면서 기용을 한다든지 또 이분들이 사퇴하지 않고 계속 간다든지 한다고 하면 결국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당장의 내년의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다시 한번 그 고려를 하고 그 사퇴를 또 종용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이제 인사 발표가 나면서 장관급 후보자들은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우 후보자 청문회에서 또 앞으로의 방향을 보여드리겠다라는 맥락에서 언급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과정이 잘 진행이 돼서 통과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청문회에서 이제 야당의 역할이 과연 김영호 후보자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생각과 발언들로 국민께 보여드린 내용들이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지금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지났던 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결과물, 워싱턴 선언을 끌어냈을 때 여기에 대한 방향성이 분명히 맞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폄훼하기 위해서 뭐 자체 핵무장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다 파기시켜버렸다, 닫아놨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또 민주당의 비판이고 주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상황에 대해서 좀 일관되고 거기에 대해서 굳건한 방향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정책들 과거 후보 시절부터 현재까지 일관성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후보자가 갖고 있는 인식과 생각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게 된다면 과거의 발언들과 현재 통일부 장관으로서 임명됐을 때 어떤 일들이 진행해 나갈 건지를 묻게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서 수행하겠다는 본인의 굳건한 의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도저히 뒤바꿀 수 없는 과거에 있었던 치부, 도덕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본인의 말 중에서 국민께 엄청난 상처를 줬을 만한 막말들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게 된다면 큰 부담이겠으나 적어도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통일부 장관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저희 주제 바꾸기 전에 이 내용도 잠시 짚어봐야 할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 지금 적격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저는 정부 여당에서 너무 안이하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김채환 인재개발원장에 대해서도 공무원들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입니다. 완전히 찐 보수 유튜버를 기용해서 공직을 임명해야 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도대체 어떤 교육들을 공무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원장을 기용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발언한 거를 보면 중국 공산당이 박근혜 정부 그때 촛불 집회를 할 때 중국인 유학생을 동원을 했다. 7만 명을. 이게 좀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국민들을 기만하는 그런 발언이기도 하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문 전 대통령이 군의 생체 실험을 지시했다. 이런 발언들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신 보수 유튜버를 공무원 인재개발원에 기용한다는 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전혀 국민들의 생각과 눈높이를 의식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극우 유튜버다, 극좌 유튜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민주당의 지도부에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프레임의 덫에 가두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발언 속에서 나왔던 게 누군가 특정 국민에게 혹은 특정 정치인에게 상처가 주는 발언들이 되거나 국민적 눈높이에 현저히 결여되고 있는지를 좀 맥락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소 자극적인 이제 썸네일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노출되면서 여러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전문성 등을 토대로 이제 기용을 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이 있는 것인데 과거에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찍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혹시나 문제가 되는 일은 없는지도 좀 면밀히 꼼꼼하게 살펴보고 어떻게 이 공무원 인재개발원장으로서의 직책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 설득 과정 후속적으로 잘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보수단체 기념식 기념사 발언 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 인사들 21명이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 이런 입장 밝히고 나섰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어떤 입장 표명이나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민주당 특히 문재인 정부의 몸을 담았던 인사들이 너무 발끈하면서 이 일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들을 되짚어 보면 사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북한의 선의에 너무나 기댄 나머지 북한이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이 비핵화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의 모든 국력들을 그쪽에 낭비한 것 아니냐는 비판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결국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을 통해서 약속했던 비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울에 답방한다고 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수백억의 혈세가 들어간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버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온갖 막말을 쏟아냈던 게 북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탄도미사일 도발 등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현실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의 종전선언을 언급한다는 건 사실 현 씨가 굉장히 괴리가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18년도의 주장이 아니라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의 위협이 고조화되고 있었던 2021년에도 이 같은 종전선언을 주장했던 일에 대한 비판들은 가능할 거라 보는데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던 반국가 세력이나 조금 더 국가의 위해를 가하게 되는 일들은 특정 정치인들과 정부를 겨냥했다기보다는 김정은 위인이 온다라고 하는 방식처럼 뭔가 대한민국에 커다란 위해를 가하면서 그 같은 주장을 펼쳤던 수많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이득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의 자유 안보를 해치게 되는 그 현상과 상황에 대한 폭넓은 비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고위원 김병민 최고위원 의견 비롯해서 당내에서 이번 발언에 대한 어떤 여론이나 분위기는 실제로 어떻게 체감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선상입니까? 얼마든지 과거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안 좋았던 대북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났던 대한민국 안보에 미쳤던 이 파생, 후과들이 너무나 크다. 그리고 이런 일들에 편승해서 사실상 대한민국 안보를 무력화시키듯이 주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간첩 문제도 적지 않은 위해로 나타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자유총연맹에서의 행사에 이 자유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과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현재 제가 소통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많은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의 의견을 비롯해서 앞서 제가 여쭤봤던 지금 대국민 사과 요구하고 나선 인사들이 또 민주당 내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연히 발끈할 수밖에 없죠. 이게 문정부 출신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또는 뭐 시민단체 모두를 다 반국가 세력으로 보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런 발언을 사석에서 한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연설 자리에서 목소리까지 높이면서 대통령이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도대체 앞으로 협치는 없다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수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시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됩니다. 정말 가짜뉴스 하시는데 가짜뉴스를 엄벌 해야 되는데 저는 극우 유튜버도 마찬가지고요. 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으로 경도된 의견을 참고해서 들을 수는 있겠으나 그거를 대변해서 직접 발언하시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격렬한 갈등으로 가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연히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일인데 더 심한 것은 항상 윤석열 대통령이 무언가를 발언을 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실수한 발언이 있거나 하면 대통령실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국민들은 듣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한번 우리가 잘못 들었나? 맥락이 잘못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대통령실에서 또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겨냥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를 두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대통령실이 답변을 하든지 뭔가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나 해명이나 나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그러면 합니다. 대통령실의 이번 해명 발언은 충분치 않았다. 더 충분한 게 아니라 추가로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무슨 얘기를 들은 건지 다시 한번 아무리 들어도 맥락상 봤을 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얘기하는 걸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그럼 반국가 세력을 어디로 봐야 되는지 이거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국민들이 듣기 평가를 또 다시 해야 됩니다. 매번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 국민들이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들은 게 아니다. 맥락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교육도 그렇게 해서 교육계에 대혼란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대통령실의 반응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인지 음해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명시한 정부 세력, 반국가 세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경제나 안보에 해가 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었는데요. 네.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북한의 대북 제재를 보다 굳건하게 가져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북 제재를 다 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한반도 평화를 부르짖는 일이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에 대한 고민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종전선언을 통해서 유엔사를 다 해체시켜버리고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북한에게 이 대북 제재를 풀면서 뭔가 더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주장들을 국내에서 버젓이 펼치고 있다면 이러한 일들은 커다란 문제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과거에 있었던 대북 정책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안보를 철저하게 무력화시키기 위한 행동과 의지의 뜻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일들이 벌어졌었죠.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 있는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이라든가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북한을 위해 활동하고 있었던 이른바 반국가 세력들이 존재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정치권이 그리고 국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더 목소리를 높여서 이 북한 문제를 대응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를 딱 끄집어와서 이거 전 정부와 싸우겠다는 것이냐라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웃으면서 기분 좋아하는 건 북한이 김정은과 핵 무력을 고도화하려고 하는 세력들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문재인 정부 탓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그 윤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언제까지 자격지심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전 정부의 모든 것을 탓하고 문재인 정부 탓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한 정책을 가지고 이 종전선언을 문재인 정부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북미 회담에서도 인정을 한 거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다 싸잡아서 종전선언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발언을 하신 거에 대해서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실 것인지 저는 이후에 이것도 후폭풍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손해가 궁금하긴 합니다. 기념사를 했던 그 기념식이라는 공간에 참석한 게 굉장히 대통령 참석이 오랜만에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고 또 이 발언의 파급력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한번 드려봐야 할 것 같거든요. 네, 자유총연맹에 대한 행사였고요. 예.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뿐 아니라 공산 세력과 맞서서 전 세계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이 조직이고 결사체입니다. 여기에 참여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겠죠. 과거에 있었던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가장 많은 단어가 나왔던 걸 꼽으라면 누가 뭐래도 자유라는 단어를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가치로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난 정부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여전히 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중요한 방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 북한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 속에서 오로지 북한의 선의에 기댄 상태로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안보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에 대한 방향성을 굳건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들 하나하나를 갈라치기, 뭔가 야당과 두 번 다시 협치에 대한 가능성을 닫아놓게 되는 적대시되는 발언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 쏟아내는 이 말 하나 두 개를 잡아서 이건 뭐 정부랑 두 번 다시 같이 협력할 의지가 없는 정당이구나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야 되는 가치, 그 발언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살피고 또 그 일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듣고 주제 야당 바꾸겠습니다. 대표를 말씀하시는데요. 이재명 대표나 또 야당 대표의 발언과 대통령의 발언의 무게가 같다고 생각하시면은 저는 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여당과 야당을 아울러서 협치 이상의 정책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당 대표도 할 수 없는 발언을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뭐 이재명 대표가 발언한 걸 가지고 뭐 말꼬리를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같으면 우리가 말꼬리를 잡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말꼬리가 아닙니다. 이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그 사고의 편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그거를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제를 저희가 바꿔서요. 어제 법사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어제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이 국회에서 이렇게 발언하시는 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법무부 장관 이후로 두 번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만하게가 짝이었고요. 사무총장입니다. 감사원장도 아니고요.
감사원장이 발언할 것까지도 쪽지를 써서 지시하듯이 보내는 이런 사무총장을 보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뭐 회의록에서도 회의할 때도 감사원장이 발언하는 것을 발언하면서 제지를 시켜도 듣지도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발언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런 여러 가지를 법사위에서 지적을 하는데도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발언하시는 사무총장에 대해서 감사원의 공직기강 문제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공방 고성까지 오고 갔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유병호 사무총장의 태도 논란들이 조금 국회에 있을 때마다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톤 앤 매너를 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질문의 질의자가 김의겸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온갖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걸 좀 바로잡는 행동들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가짜 뉴스를 진짜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맞서서 대응해야겠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함께 나온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핵심의 본질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보고서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냐 없냐에 대한 논란이 바로 이 사안의 본질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조은석 감사위원 같은 경우가 서면이든 여기에 대한 전자 문건이든 수차례 유병호 총장의 말을 빌리면 단군들이 최대로 많이 열람했을 정도로 많이 다 봤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이 승인이냐 반려냐에 대한 부분 속에서 이거를 제대로 택하지 않았다는 일이 감사 보고서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끌고 들어가는 김의겸 의원의 발언이 합리적이나 적절치 못하다라고 하는 지적, 이 문제가 이제 유병호 총장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고 중요한 것은 본질에 대한 의미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감사 결과 보고서가 나중에 이제 국민 앞에서 이게 정말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제대로 된 역할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일들로 국민께 알려질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도 좀 여쭤봐야겠는데 어제 법사위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제 감사원장한테 쪽지를 건네는 게 포착이 또 돼서 이게 논란이 네. 됐어요. 보니까 어떻게 답변을 하십시오, 심플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뭐 통상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옆에 있는 참모들이나 이 조직 위계질서 속에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위에 있는 상급자가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필요한 정보를 드리거나 여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들을 위해서 이렇게 쪽지를 건네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있는 그 문장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뭐뭐 하십시오라는 방식으로 급하게 적다 보니까 이게 유병호 사무총장이 좀 약간 오히려 월권하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지적들과 시선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적고 뭔가 건네고 발언하고 태도하는 과정 속에서 앞서 톤 앤 매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지켜나갈지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주어진 과제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지시보단 보좌 차원이다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톤 앤 매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특히나 외부 인사입니다. 그러면 감사위원과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사무총장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렇고 본인 뜻대로 마음대로 하고 또 그리고 그때그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국회의원들한테 대들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인데 그런 내용들을 다 무시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것을 돌아보셔야 알겠습니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제 법사위 상황까지 오늘 이 시간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